대만 총통 선거가 친미라이 칭더의 승리로 끝나자 중국과 대만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미국 등 서방과 협력하며 크게 성장한 한국 방산의 성장 패턴이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중 패권 전쟁이 심각해짐에 따라 양안 관계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미국을 중심으로 대만 수호 의지가 강해질 것이며 K방산이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군함 제조 기반이 중국에 비해 턱없이 뒤처진 미국은 군함은 무조건 미국 내에서만 건조해야 한다는 오랜 원칙조차 바꿀 태세로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역할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의지는 이번에 미국이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방산전략 NDIS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35년간 미 국방부의 방위산업 투자를 좌우하게 될 미 국가방산전략에 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한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11일 공개한 국가방산전략은 앞으로 10년이 미국 방산 분야의 결정적 10년이 되리라는 강력한 경고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마련한 이번 국가방산전략은 냉전 이후 성장해 온 중국의 방산 역량에 대한 경계심과 그에 따른 미국의 위기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예 이렇게 대놓고 중국을 거론했습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은 여러 핵심 세계 방산 강국이 됐다. 특히 조선과 핵심 광물, 반도체 등 분야에서 중국의 산출 역량이 미국은 물론이고 핵심 유럽아시아 동맹국의 역량을 모두 합친 수준을 넘어섰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했던 국가방산 전략의 내용을 보면 전 세계적인 공급망 존선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의 삶의 필수적인 상품 및 원자재에 대한 미국의 타국 의존, 특히 중국 의존에 충격을 받은 것인데요. 글로벌 공급망 혼선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타격은 그동안 전 세계가 얼마나 중국 물품에 의존해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미 국가방산 전략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도 거론했습니다. 2022년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지난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방산 분야에서 일종의 리스크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그간 언론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군수 물자를 지원하면서 인도태평양 등 세계 다른 지역에서 작전에 필요한 충분한 물자를 생산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는 방산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 방산 분야는 물론 동맹국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국들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EU, 인도, 이스라엘은 물론 한국과 대만, 영국 등과 공동의 가치와 대중적 지지 등에 기반한 프렌드 쇼어링, 즉 우방과의 공급망 구축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니 우방들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아주 중요한 동맹 중 하나로 인식되어 있었으며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변화가 한국 방산에 또 다른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포탄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공급망 연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급 요청으로 한국의 포탄이 나토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영국도 포탄 생산량을 10배 늘리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국의 포탄 생산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와 1,759억 원 규모로 NATO 회원국이 사용하는 155포탄의 모듈화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NATO 표준 155포탄에 적용되는 장약을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이 유럽 표준 포탄을 수출할 능력이 됨을 입증한 것입니다. 최근 영국 및 독일의 방산기업들이 한국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방산 기업인 밥콕 인터내셔널이 한화오션을 방문해 글로벌 잠수함 시장의 수요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돌아갔습니다. 밥콕은 영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잠수함의 생애주기간 후속 군수 지원, 즉 ISS를 전담하는 기업으로서 잠수함 유지 보수, 부품 조달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적과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전문 방산 기업인데요. 최근 글로벌 잠수함 수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 경쟁력을 보유한 한화오션과의 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밥콕은 현재 한화오션이 건조 중인 장보고 3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제품의 기술적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밥콕의 닉 하인 총괄은 한화오션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게 말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장보고 3 잠수함을 탄생시킨 한화오션의 기술 역량과 연구개발 노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방문이었다. 밥콕은 매우 우수한 잠수함 설계 및 건조 능력을 보유한 한화오션과의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두 회사가 팀을 이뤄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싶다. 한화오션은 쫄란드 오르카오 RKA 프로젝트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한화의 장보고 3금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 과정에서 밥콕 인터내셔널과의 협업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화오션은 지난해 6월부터 밥콕 캐나다와 손잡고 잠수함 정비 기술 교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잠수함 정비 및 군함 유지, 보수, 정비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착착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화오션은 최근 독일 방산업체 가블러 게이벌러와 잠수함 양강 마스트 분야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을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강 마스트는 잠수함 상부 구조물에 설치되는 장비로 잠망경, 레이더, 동신기 마스트 등이 있는데요. 이번 기술 협약으로 한국은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의 양강 마스트 MRO 사업에 관한 기술력을 높이고 군함 수출과 수출 이후 MRO 사업 수주를 위한 경쟁력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MRO 사업은 일본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영국 등 주요 방위산업체는 잠수함 등을 수출한 뒤 30년 이상 MRO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화오션 역시 세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장보고 3 잠수함을 수출한 후 군함 유지보수 사업, MRO 사업까지 수주해 30년 이상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군함의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한다면 국내 조선업계는 든든한 수익원을 얻게 될 것으로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미 자국 내 군함 유지보수 사업, 즉 MRO 시설 자체가 붕괴되어 이제 해외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선업 강국이면서 군함 건조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한화오션을 비롯한 잠수함 건조 능력 및 유지 보수 기술까지 갖춘 회사들이 많아 미군의 선택지로서 이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조차 미국이 군대를 증강할 예산상 여력이 있어도 방위산업 등 제조업 기반 붕괴 때문에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미국 내에서도 군함을 제조할 노동력도 기술자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중국 해군은 구축함 순양함 17척을 증강했는데 미국은 현재 같은 수의 함정을 건조하는 데 6년이 걸린다며 미국은 군함을 빠르게 대량 건조할 능력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애초에 건조유지 비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한국 구축함을 참고해야 한다고 한국을 콕 집어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조선업체들은 민간 부문 경험을 바탕으로 건조유지 비용을 염두에 두고 군함을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은 동급인 미국 함정보다 무게가 더 나가지만 복잡한 전자장비 설치 작업이 쉬워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 해군이 일본의 민간 조선 시설에서 자국 전투함정을 수리하고 향후 미일 공동으로 일본에서 전투함정을 제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호들갑을 떤 언론도 있었습니다. 니케이는 미 해군 전투함 수리에 일본 민간 조선소 이용 타진, 향후 미일 공동 전투함 제조도라는 기사에서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주일 미국 대사가 중심이 돼 국방 예산을 결정하는 미국 의회나 일본 방위성 외무성 그리고 일본 민간 조선소를 접촉하기 시작했다며 1차 후보지는 요코하마, 교토부 마이즈루, 히로시마현 구레 등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을 수리하는 민간 조선소이며 주일 미국 대사관은 이러한 조선소를 운영하는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등 조선 대기업 경영진에게 비공식적으로 이를 타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이렇게 일본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의중이 한국으로 유턴하고 있는 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가방산 전략에서 동맹국들의 역할, 특히 한국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업 강국 한국이 미 군함의 MRO 사업을 수주할 중요한 후보로 떠오른 것인데요.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한화오션은 이미 지난 여름 군함 유지보수 MRO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 국내 조선업체 대표단이 미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를 방문하는 등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간 군함 유지보수 사업의 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방력 강화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군함 건조 능력을 우려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 의해 군함 유지보수 시장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국은 MRO에만 한 해 139억 달러, 약 18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미국의 첫 번째 예비 고객 명단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한 한국이 이제는 스텔스 기능까지 이지스 구축함에 적용시킨다는 속보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 야욕을 박살내고 서해와 동해에서 한국 영토를 지키기 위해 개발이 시작된 한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스텔스 전투함 개발 사업이며 배수량 7,000톤 규모의 KDDX 구축함의 강력한 성능은 이전에 개발되었던 세종대왕급 KDX 구축함과 달리 전투함의 추진체계와 가스터빈 엔진을 제외한 모든 미사일 무장체계 및 전투체계 소프트웨어와 다기능 레이더 및 소나를 100% 한국산으로 통일시킬 예정입니다. KDDX는 스텔스 형상을 위해 전투함의 모양도 이전의 한국형 구축함과는 다른 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막을 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 2021에서 공개된 현대중공업의 KDDX의 형상을 보면 선체 돌출부를 최소화해 고도의 스텔스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함수 선형의 경우 해군 구축함 최초로 파도 관통형 디자인을 채택해 스텔스 성능에도 굉장한 이점이 생김에 따라 레이더 탐지 면적인 RCS 수치를 극단적으로 낮추게 되었고 파도에 의한 선체 저항과 동요가 압도적으로 작아지는 것 또한 스텔스 형상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현재까지 파도 관통형 디자인을 채택한 대표적인 전투함으로는 미 해군의 스텔스 전투함인 주말트가 대표적이죠. 한국 해군의 군사력 강화와 기동전단을 위해 2023년부터 건조가 시작되는 KDDX는 총 6척을 배치하려고 준비 중이며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고구려, 광개토대왕 배치 3급 구축함, KDDX 구축함을 통해 총 18척의 전투함을 확보하려 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KDDX 구축함의 성능은 기존 존재했던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비슷하거나 더욱 우수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국형 수직발사체계인 KVLS-2 미사일 발사대가 탑재되며 마덱스 2021에서 공개된 모델에서 전방에 미사일 발사대 48대 후방에 16대의 미사일 발사대가 탑재됨에 따라 총 64대의 미사일 발사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KDDX 스텔스 전투함에 장착할 미사일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발사된 이후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적군의 잠수함을 격파하기 위해 개발된 홍상어 대잠 미사일의 관통력은 수중에서 아변강판 1500를 통째로 관통할 정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 잠수함 킬러로 불리며 장거리 미사일 현무 3순항 미사일은 적국의 대도시와 군사기지를 폭격 목표로 지정하고 일본과 중국의 대도시 전역을 유효 타겟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KDDX에 탑재되는 KVLS-2 미사일 발사대는 기존 KVLS-1에 비해 면적은 180%, 셀 길이는 120%, 무장 탑재 중량은 185% 거대화되었으며 KDDX 전투함에 탑재될 개량형 미사일 발사대 KVLS-2는 크기가 더욱 커진 점에 따라 탄두 중량이 2톤으로 소형화된 현무 4 미사일과 러시아와 공동 개발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 등 한국산 미사일을 운용하게끔 설계되어 있으며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2배 가까이 증가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KDDX 한 척만 보유하는 것으로도 한국 해군의 화력 증가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KVLSE는 KDDX 전투함의 특성과 맞게 만들어진 국산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미사일 로곤 설정이 가능한 이지스 위상 배열 레이더로 대함 미사일을 발사해 한 척의 KDDX 스텔스 구축함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다수의 적군 전투함을 순식간에 격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KDDX 스텔스 구축함은 독도에서 국지전을 일으킬 일본 자위대의 구축함과는 비교조차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의 영원한 전범국으로서 구축함에 공격용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탑재하지 못해 요격용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만 갖춘 형식의 반쪽짜리 성능의 전투함이지만 한국의 KDDX 전투함은 현무3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현무4 탄도미사일을 64대나 되는 발사대에 듬뿍 채워서 동해와 서해 앞바다에서 일본 전역과 중국 전역을 폭격할 수 있죠. 현무4 미사일과 현무3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소 3000km이므로 사실상 KDDX 전투함이 한반도 영해에서 정박하기만 해도 일본 전역과 중국 전역 타격이 손쉽게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점은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 구축함도 마찬가지지만 핵심 포인트는 KDDX가 스텔스 구축함이라는 것이며 해상 레이더에서 스텔스 KDDX 전투함을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본은 어디에서 날라오는지 예측하지도 못하고 현무 미사일 폭격을 정신없이 맞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와 합작해 개발한 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료 소식은 KDDX의 대함 전투 능력까지 세계 최강급으로 갖추게 되는 것을 뜻하며 일본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중국 항공모함도 KDDX의 초음속 미사일 한 방으로 바닷속에 수장시킬 수 있습니다. KDDX의 기본 무장으로는 127함포를 포함해 향후 국내에서 개발될 근접방어 무기체계 CIWS-2가 장착됩니다. CIWS는 적군의 대함 유도탄과 고속침투정의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최종 단계에서 방어하는 수단이며 적군 미사일의 사거리가 KDDX의 10km 앞으로 다가오는 순간 CIWS가 최후의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적군의 미사일이 KDDX를 타격하기 전에 수천 발의 기관포를 발사해 미사일을 파괴시키는 역할이죠. CIWS 체계 개발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3,200억 원을 투입해 개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KDDX의 소나 체계 개발에는 LI진 X1이 채택되었으며 KDDX는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 마스트가 개발되어 장착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통합 마스트에는 듀얼밴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피하 식별기 등 탐지 센서와 통신기 안테나를 개발해 마스트에 모두 통일시키는 형식입니다. KDDX의 엔진에는 KDX와 달리 기계식 추진 방식이 아닌 하이브리드 형식을 사용할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는 기계식 추진과 통합 전기 추진의 장점을 혼합한 추진 체계로 저속 구간에서는 추진 전동기를 운용하고 고속 구간에서는 가스터빈을 운용하며 위급할 시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해 전 함속 구간에서 전동기와 가스터빈을 모두 운용하는 추진 체계입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식은 기존 기계식 추진 방식에 비해 소음이 압도적으로 적어 적군의 잠수함이 KDDX 스텔스 전투함을 포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강대국 한국 해군의 스텔스 구축함 KDDX를 100% 국산화해 개발하겠다는 우리나라의 의지가 끝없이 불타오르고 있으며 대한민국 해군이 KDDX 6척의 전력화를 통해 독도와 이어도를 지키는 새로운 기동함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KDDX는 2020년부터 2036년까지 개발비 1조 8천억 원, 건조비 6조 원을 들여 총 6척을 건조할 예정으로 2022년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상세 설계 및 KDDX 1호함 건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는 한국 해군의 위력에 중국과 일본은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상황. 한국의 고유 영토 서해의 이어도를 동해의 독도를 지키기 위해 끝없이 발전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함들, 일본과 중국 항공모함을 한국산 초음속 미사일로 격침시켜버리고 현무 미사일로 전역을 타격해버리는 영국에 판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항공모함 관련 기술을 한국에 판매하길 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역사가 유구한 한민족은 예로부터 포병의 민족, K9A 자주포와 항공모함 기술을 교환하다 곧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며 항공모함 기술 판매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번 군사무기 빅딜은 한국과 영국 간의 군사적 기술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실제로 영국 정부는 한국은 영국의 군사무기 분야에서 주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언급했다. 이러한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발언에 한국 정부는 이러한 발언으로 보답했다. 영국은 특히 그들의 항공모함 운영을 통해 군사적 전문 지식이 뒷받침되는 긴밀한 외교적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한국도 새로운 무기 체계를 영국에게 제공하며 상호 번영을 보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영국의 항공모함 운용 경험 등 지식 교류와 함께 기술 협력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한국산 K9A 자주포가 판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2019년부터 한국은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 K9A1의 개량형 완전 무인 포탑 K9A 자주포를 영국에 판매하려고 한다. 과거 영국과 한국은 한국 해군의 KSS 33000톤급 공격용 잠수함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의 해군 및 영국의 군사적 교류 등 상호 협력을 지속하여 해군 자산에 대한 산업 제휴를 성공적으로 맺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해군 방위 협력의 노력을 바탕으로 양측의 산업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자주포 무기 시스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가 다른 분야로 방위 산업 관계를 넓힐 수 있다면 서로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영국의 구형 자주포인 노후화된 자주포를 대체할 최신형 자주포를 확보하려는 영국 육군의 최적 해법을 꼽았다. 2022년에 등장할 영국의 최신형 자주포 사업에서 한국의 K9A 자주포가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높다는 것은 의심이 여지가 없다. 영국 육군은 한국산 최신 개량형 K9A 자주포를 간절히 원하며 강한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화디펜스가 제작한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을 독점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으며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로 등극했다. K9 자주포의 플랫폼과 핵심 기술이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여러 나라에 수출돼 관련 고객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포함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약 1700여 대의 K9 자주포가 판매되었다. 기존에 설계된 K9 자주포는 분당 최대 68발의 화력을 보여주지만 자동화 포탑이 장착되고 포신까지 개량화를 거친 K9A 자주포의 최대 사격 속도는 무려 분당 9발에서 10발을 훌쩍 상회해버린다. 다른 나라 자주포와 비교해보면 미쳐버린 수준의 화력이다. K315 로켓 엔진 포탄까지 장착하는 순간 최대 사거리는 54km로 늘어난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일명 최첨단 원격 자동화 화포 시스템은 완전화된 무인 포탑으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적용될 무인 포탑으로서 승무원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대폭 줄일 수 있다. 또한 신소재 강선 코팅 첨단 도금 기술과 장약 기술 연식주태 강화가 적용되었고 사격 신속성을 증대시키는 신소재 주포도 추가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K9A1을 세계에 앞세우고 있는 한국은 자주포 수출 사업에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K9 자주포를 개량한 K9A 자주포 한국산 무기 수출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2021년 한화에서는 K9A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 중이며 최신형 K9A 기종에는 영국 육군의 자주포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핵심 조건인 자동 포탑이 장착될 것이다. 영국 육군이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를 포함한 유럽의 나토 연합군과 연합하여 각 군에 의해 운용되는 K9 자주포의 상호 운용성을 바탕으로 포탄 등 무장 교체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9A 자주포에 대한 잠재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미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K9 자주포를 판매해 자주포의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췄으며 영국마저도 한국산 무기 공급망에 합류하면
영국은 저렴한 K9A 자주포를 고성능의 성능으로 맛볼 수 있다. 영국은 최신 K9A를 채택한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며 수출이 성공한다면 다른 나라의 K9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할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강대국 한국의 끝없는 자주국방을 위해 영국과 군사무기 빅딜을 성사하려 하자 영국을 짝사랑하는 일본은 더욱 더 절망하며 말 그대로 난리난 상황이군요. K9A 영국 수출 관련 소식이 일본 커뮤니티 마톰의 스레드에 올라왔습니다. 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1. K9A 자주포의 카탈로그 스펙은 과분할 정도로 완벽한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사격해보면 문제점이 속출하는 게 분명해. 이러니까 일본에서도 중국산과 한국산은 기피 대상이 된다. 니들 자위대 자주포는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고 있는 한국에 어느 정도 부러움을 느낀다. 일본은 멋지지도 않은 구형 무기에 요금만 잔뜩 지불해놓고 신형 자주포 개발도 독일산 트럭에다 야포를 올려놓은 형식이다. 놀랍게도 이게 전부야. 트럭은 일본산이 아니라 독일산이고. 3. 한국은 K9 자주포의 성능을 높인 개량형을 정식 출하하려 하고 있어. 그러는 동안 일본은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 한국에 밀려 후줄근한 2등 국가가 되고 싶지 않다면 당장이라도 예산 투자를 진행하자. 4. 세계대전 종전 전에는 귀축영미라는 단어가 있었다. 정말로 한국과 협력하면 영국은 다시 한번 귀축 취급을 당할건? 일본은 영국을 위험 적국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주제 파악 못하는 일본인. 여기서 우리들이 불평해도 전혀 상관없지. 전 세계가 K9 투성이로 바뀌는 건 만족감이 훌륭하다는 소리잖아. 이러다간 K9 자주포가 세계를 뒤덮어서 아군도 적군도 K9 자주포를 사용할지도 몰라. 6. 영국시 일본의 충고를 잘 들어봐라. 라이벌 독일의 자주포보다 한국산 자주포의 가격이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수상해. 그렇게 저렴한 가격부터는 새로운 자주포를 구매한다는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영국산 AS90 자주포보다 K9 자주포는 저급 성능이라서 전혀 쓸모가 없어 보여. 7. 오히려 영국인들은 일본산 제품을 동경하고 있지 않아? 일본의 흔한 정신승리. 협력 대상을 제대로 골라야지. 한국을 제외시켜 일본을 포함해라. 미쓰비시도 뛰어난 성능의 자주포를 만들고 있다. 뛰어난? 한국은 괜히 민폐 취급당하지 말고 바톤을 넘겨라. 이쯤 되면 애잔하네. 8. 돈 있는 선진국은 한국 제품을 절대로 사지 않는 법칙이 있어. 헛소리. 구입하더라도 한국 측이 적자로 강매했으니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칭 세계 제1의 기술로 만들어진 포탄을 발사하면 폭발하는 자주포야 웃음. 내수익 평균 수준. 9. K9 자주포는 쓸모없는 덜렁이 자주포일 뿐 이러한 진실을 일본만 알고 있다는 게 억울할 정도다. 개소리. 영국님에게 가급적이면 일본의 89식 자주포를 권하고 싶어. 자위대가 사용해봤으니까 믿음직스럽고 89식 자주포를 구매한다면 19식 자주포도 추가로 판매를 허용해줄게. 일본의 정신승리 방식. 10. 앞으로 한국산 무기의 불량 소식에 리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값싼 무기로부터의 방위력은 절대로 성립되지 않는다. 영국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후회하겠네. 변명도 애잔하네. 강대국 한국과 영국의 역대급 군사무기 빅딜. 항공모함 기술과 K9A 자주포를 교환하고 양국 간의 외교 관계를 최상위 우호국으로 증진시키려 하자. 영국을 짝사랑하는 일본은 발칵 뒤집혀 부들부들 떠는 상황이군요. 한국과 영국의 무기기술 협력이 일본에게는 역대급 충격으로 다가오는가 보군요. 한국이 일본을 제대로 참교육할 때까지 한국산 무기의 자주국방은 멈추지 않습니다. 강대국 한국의 진정한 자주국방. 현무 5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던 로켓 엔진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7위를 달성했다는 소식과 한민족의 강대한 미래, 차후 개발될 현무 5미사일의 진정한 파괴력과 성능에 관한 정보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세계 7대 로켓 기술 강대국으로 등극했습니다. 한국의 우주로켓 개발 수준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자립 능력은 물론 예산 인력 등 종합적 평가에서도 기존 로켓 강대국들을 맹추격하면서
세계 7위권을 달성했다는 게 우주항공 전문가들의 평론입니다.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 민간 산업 활성화, 전담 조직 신설 등 75티급 로켓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해 제작한 누리호 1단부의 성능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한국의 로켓 엔진 기술력을 고체 연료화시켜 현무 5미사일 연구개발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강력한 로켓 엔진 개발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핵탄두 미사일로 불리는 ICBM,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1986년에 개발한 현무원 미사일은 유효 사거리가 180km, 탄두 중량이 0.5톤 정도에 불과했지만 새롭게 개발된 현무 2A 미사일부터는 유효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이 1톤으로 늘어났으며 현무 2A 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한 현무 2C 미사일은 유효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은 1.5톤. 곧이어 2019년부터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대폭 향상되면서 유효 사거리 800km, 1500km, 탄두 중량 4톤급 괴물 미사일인 현무 4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미사일 기술력 강대국 한국의 현무 미사일의 성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효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으며 근 30년 만에 전 세계와 비교해도 한국만이 유일할 정도로 놀라운 기술적 자립화를 달성했습니다. 유사시 또는 비공식적으로 현무 미사일의 1단, 2단, 3단을 결합하기만 하면 현무 핵미사일이 탄생하게 된다는 점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현무 미사일은 탄두 중량만 4톤급인데 미국의 핵미사일인 미니트맨 미사일은 핵탄두의 무게가 250kg이며 탄두 중량 450kg 기준으로 1메가톤급 파괴력의 핵탄두를 탑재하는 게 가능합니다. 1메가톤은 단 한 발로 도쿄도 전체를 날려버리는 수소폭탄급 위력을 자랑하며 탄두 중량 4톤급의 현무 4 미사일을 활용한 핵미사일은 도쿄를 포함한 동일본 전체를 날려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탄두 중량이 현무 미사일과 동일한 4톤급인 러시아제 핵미사일과 비교해본다면 러시아 UR-100 핵탄두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4톤, 750kt급 수소폭탄 6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한국의 고체연료 제한이 완벽하게 해제됨에 따라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중국과 일본의 현무 5 미사일 개발 반대를 합법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과의 한미 미사일 지침도 위반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합법적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CBM의 필수적인 3단 고체 로켓의 추력 벡터 제어는 누리호의 킹모터를 개발하면서 기술을 획득했죠. 더 나아가 300톤급 누리호 로켓 엔진 기술까지 보유함에 따라 최소 유효 사거리 1만 km, 탄두 중량 5톤급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중국과 일본의 대도시는 현무 5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0km만 되어도 모든 타격 지점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사거리를 줄이는 대신 탄두의 폭장량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300톤급 로켓 엔진을 사용한다면 사거리 3000km, 탄두 중량 약 9톤급의 현무 5 미사일을 배치, 여기에 탄두 중량을 약 500kg만 줄여서 사거리를 4000km로 증대시킨 미국의 트라이던트 미사일 사례를 참고해보면 한국의 현무 5 미사일은 약간의 폭장량만 제외시켜도 300톤급 엔진 추력으로 중국의 남부 베트남 국경선을 넘어갈 정도의 사거리를 갖추게 됩니다. 즉 현무 5 미사일의 예상 사거리 4000km는 중국 전역을 순식간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현무 5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상호확증 파괴 전략에 굉장히 적합하며 유사시 핵미사일로 전환까지 가능한 한국형 대전략 무기로 탄생,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괴물급 미사일을 오직 한국만이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대국 한국이 탄도 미사일 엔진 기술력 세계 7위에 등극하게 되자 진심으로 경악해버린 일본 네티즌들, 일본 커뮤니티 마톰의 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다양한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1. 로켓 엔진 세계 7위의 한국이라니 정말로 농담이지. 분명히 미국의 허가가 없으면 한국은 로켓을 만들 수 없을 텐데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변화가 한국에 있었던 거냐? 2. 일본에게는 굉장히 불공평한 싸움이다.
로켓 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건 매우 간단하게 변했어. 어렵게 공부해서 국제우주열강에 가입한 일본은 정말로 억울하다. 극단적인 이야기로 기초적인 제조시설과 예산만 있으면 한국 정도의 로켓 기술력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시대다. 3. 자칭 한국이 로켓 엔진 강국이라고 불려도 변명하지 못해. 하지만 대만처럼 다른 나라도 빠르게 성장하니까 로켓 따위 지금 와서 보면 아무 의미도 없어. W. 4. 일본의 하야부사 2호가 운석을 들고 귀환하니까 한국인들은 우주발사체 열등감이 불필요할 정도로 심해졌어. 개소리. 일본의 소중한 노벨상을 질투하는 방식과 똑같아. 또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도망쳐라. 일본. 원래 일본의 기술력은 한국, 중국, 인도보다 항상 앞서갔던 건 아니다. 왜 일본은 다른 나라에게 추월당하는 경우의 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야? 추월당해도 미리 생각해두었던 대비책이 없는 건가? 6. 철저히 도망치지 않아도 되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어. 한국은 로켓 개발을 시작한 지 40년이 지나서야 완성했지만 일본은 1954년 이토가와 히데오가 도쿄 대학에서 펜슬 로켓의 개발을 시작하여 1970년 일본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단 16년. 과연 그 당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였다. 7. 녀석들의 발사체가 빠르게 만들어지는 건 북한의 도움으로 의심된다. 북한의 로켓 기술이 있으면 대형 미사일 개발도 순식간이야. 홋카이도 상공에서 한국군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지옥을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국제사회에 한국을 고발해야 한다. 8. 한국의 로켓 개발은 신칸센과 같다. 일본이 고속철도 신칸센을 만드니까 한국이 뒤늦게 KTX라는 열화 제품을 만들었어. 이것은 완전 짝퉁이라고 봐도 좋아.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핵심적인 로켓 기술에 더욱더 두려움을 느끼는 일본 네티즌들. 이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이 일본을 초토화할 현무5 미사일을 개발해야 할 명분이 확실해집니다. 일본이 싫어할수록 한국에게는 거대한 이득이라는 법칙이 현무5 미사일에도 성립되는군요. 일본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8,000발 이상의 현무 미사일을 보유하는 그날까지.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